아마 그런 유동성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한동안 아마 보합장으로 가거나 살짝 조정장이 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 네, 그거는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예 물량이 없어요. 서울은 일단 단언컨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강서구 가양동의 소형 아파트에는 90년대생 신혼부부들이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고 이게 실소유자가 움직인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요. 이사를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 세대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평균 3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를 내 집으로 자가로 마련하신 분들은요. 10.8년, 그러니까 11년 정도로 사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 집을 사면 거기서 최소한 10년 가까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이 왜 가양동에 사느냐. 가양동에 예전에 임차로 들어갔었는데 임차 시세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양동은 그래도 매매가랑 임차 가격이랑 아주 큰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자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양동뿐만 아니라 등촌동, 요 라인들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강변 라인이긴 한데 한강 조망권이 아니라 여기가 저렴한 이유는 예전에 SH공사, 그때는 이제 서울도시보증이라고 해서 서울도시공사라고 해서 서울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했던, 지금도 임대 아파트, 그게 다 분양 전환이 돼서 저가의,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20평대는 복도형이에요. 계단형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서 살려고 하는 수요들이 갈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마지막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부권이 있긴 한데 동부권은 이 강남이라든지 마곡지구나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마곡이나 가양동 같은 경우는 일단 마곡지구에도 일자리도 많고요. 여의도라든지 마포라든지 강남까지 9호선 타면은 3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일자리들을 대부분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여의도, 강남이 메인 일자리인데 이 가양동이라고 하는 입지가 그 세 개의 입지를 다 갈 수 있어요. 30분 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뭐 9억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집을 사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이런 좀 신혼부부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서구입니다. 바로 가양동에 있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 점검 한번 하고 또 다음 질문 드리면 지금 이제 서울의 상급지는 좀 하락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하급지는 또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4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5월부터는 다시 상급지도 여기서 오르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 지금 돈들이 없어요. 아, 그건 그 의미는 아니고. 아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거의 거래가 한동안은 정지될 것 같고. 보합으로 간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거래가 되지 않고 아마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신고가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사야 될 사람들은 꼭 사거든요. 근데 지금 팔아야 될 사람들은 그때 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매도자 우위잖아요. 그럼 이전보다 높게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량은 적더라도 아마 오히려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고, 근데 그거 막 거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좀 하나 관건이 이제 유동성의 문제일 텐데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아야지 부동산도 시세가 넘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은 부동산 쪽에 들어올 돈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는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좋은 집을 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유동성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면은 한동안 아마 보합장으로 가거나 살짝 조정장이 갈 수도 있다. 한동안 보합과 조정장.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 아까 전에 이제 또 내년, 그 후년 직비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좀 뉘앙스 얘기하신 부분도 좀 있어서. 네, 그거는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아예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5년치 통계를 보게 되면 우상향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공급 정책을 뭐 펼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간여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펼쳤을 때 그 결과물은 몇 년도부터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주택시장이 하락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안정. 없고, 안정도 아니고, 그냥 단기간 올라가거나 단기간 뭐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발목을 잡고 막는 모습이지 부동산 시장의 시세 하락을 유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시세 하락이 되기도 바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단기간 빨리 오르거나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좋잖아요. 돈이 빠져가지 않고 계속 이쪽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막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급 대책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129 정책 나왔죠. 정부가 용산
가천 등 알짜 부지 6만 가구 공급하는 119 대책이 내놓았지만 어쨌든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입지가 70%는 겹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지 과거에 또 무산되었던 사업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실제로 지자체 주민 반발이 좀 거센 부분들이 있죠. 이 계획도 추진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안 됩니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 안 될 거고,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일 때 공공기관들과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지의 대부분이, 지금 80%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제가 2002년도에 검토했던 입지들이에요. 이미 그때, 뭐 그때는 LH공사가 아니라 이제 토지공사, 뭐 주택공사 이런 시절이었고, 국토교통부하고도 직접 일을 했었었는데, 이래서 태릉 부지도 그때부터 검토했었고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게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제가 20여 년 전에, 25년 전에도 검토했던 입지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지들을 어딘가 옮겨야 되는데 대체 부지 확보도 안 돼 있고요. 일단 그게 확보가 된 다음부터 이걸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면 아시냐면은 국제업무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말 유명한 땅이고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포함해도 제일 좋은 입지거든요. 완전 평지에 서울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는 다 나라 땅이거든요. 그걸 개발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면은 외주를 주던가 외국 기업에 넘기던가 아니면 외국에 굉장히 대규모 개발 잘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그런 프로젝트 시켜서 옆에서 보고면서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추진한 사례도 없고 이게 지금 프로세스도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80%라고 하는데 그 정부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100%입니다. 이미 다 검토했던 입지들입니다. 모두 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태릉 CC 나오면 막 웃겨요. 이제 하도 웃겨요. 제가 검토한 것만 4번 정도 검토했거든요. 그냥 웃기고 서부운전면허시험 나오면 항상 검토하는데 뭔가 이제 변화는 상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들은 이게 마치 처음 나오는 부지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검토했다는 것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야. 바뀌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마 실무자분들이 갖다 주면은 이런 게 있었어? 좋네. 나라 땅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검토했던 입지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으시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부지를 매각하면 돼요. 그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에서는 개발한 실적들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되면은 외국 개발업체들을 디벨로퍼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개발하고 싶으면은 부지를 매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다. 예,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정부가 싶네요. 그걸 매각할 가능성 여지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부대, 미군 부대가 옮겨간 다음에 부지 3개를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유엔사 부지가 있고 수송부 부지가 있고 하나는 이 캠프킨 부지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하나를 매각을 했습니다. 유엔사 부지. 근데 그거 매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송부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매각을 안 하고 있고요. 캠프킨 부지가 제일 좋은 입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갑자기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들도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매각을 할 수는 있어요. 유엔사 부지를 매각했으니까. 그래서 수성부 부지나 일단 캠프킨 부지부터 매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지당 1조가 넘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공공주택이라든지 임대아파트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의 이런 영끌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것이라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과 형성에도 좀 집값 완전히 큰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거야 신뢰를 시장에 받고 있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장님 같은 분은 전문가고 일반 사람들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번에 정부에 발표했던 6만 여세대는요,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심 내에 개발하는 거 말고 3기 신도시 이런 거 있죠. 이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가속화나 아니면 세대수가 좀 증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공부지를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가겠다.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1기, 2기, 3기 말고는 수도권, 특히 서울을 위한 수요 분산을 위한 대규모 공급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3기 신도시 분양하면은 무조건 분양받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싸요. 공공택지는 여기는 실제 나라 땅이고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택지들 신도시 개발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들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서울에 적정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4만, 뭐 제가 본 신문기사에서는 연간 약 4.6만 가구로 돼 있던데 올해 입주 물량 그 10분의 1 수준인데 당장에 공급난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공급 부족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규제 완화를 해도 물리적으로 이제 건설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공급으로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에 주택이 190만 채가 있어요.
신구가 4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190만 플러스 4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4만이 들어오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190만 채를 좀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다들 지금 움켜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가장 큰 규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사를 못 가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사할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안 팔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요. 강남구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규제를 풀어야 돼요.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그러면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부 이사 갈 사람들 수요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서울을 바라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다 해소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저기를 해놓고 이 수요를 경기도 인천으로 흩어뜨리는 게 오히려 더 가능한 방법인데 광역 교통망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7월 달에 GTX-A가 그 북부까지 가는 것들이 이제 북부에서 끝나거든요. 서울까지. 파주 운정에서 서울까지 그게 안 오는데 수서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수서역은 강남구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이 파주 운정이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이런 데들은 수요가 그걸 좀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는 더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TX-A, B, C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서울 수요 분산에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 어쨌든 공급 대책, 용산, 가천, 태릉대 핵심 입지에 만약에 실제 공급이 된다 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5에서 7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랑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은 이게 된다 하더라도 메울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신규 공급으로 인한 것들 수요 해소는 어렵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주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지금 8,000세대에서 한 12,000세대 사이에서 이제 아마 공공주택들이 들어올 텐데 분양할 수 있는 주택들이 그게 빠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년, 10년 안에는 가능은 해요. 부지가 지금 허벌판이거든요.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하나 아파트 입주되는데 3, 4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5, 7년씩 걸리는 거예요? 인허가 문제들이 있고 설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용산에서 데모하거든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왜냐면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파트 하나, 이렇게 재개발 하나만 개발하게 되면 인프라를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3,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까지 다 기주국 이런 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 도로 동선이라든지 지하철 이용 편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검토해야 될 게 많긴 합니다. 공무원들 피곤한 건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하려면은 최소한 7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고요. 예,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 또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공공에서도 있고 민간에서도 있고 그것까지 다 민원 처리까지 하고 가려면은 10년은 무조건 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사이 공백은 메울 수가 없죠. 없다. 예, 시세가 더 올라가죠. 그래서. 그럼 그거 외에 원래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전에도 어쨌든 공급하려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이 공급 부족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증가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지점은 있을 거잖아요. 이게요. 서울은 일단 단언컨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몰리고 있는 것을 좀 분산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만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공사비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원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밀어붙이면 애매하면 끝났거든요. 수용해버리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을 다 해결해주면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비가 또 많이 올랐어요.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코로나 전과 후가. 그래서 30평대 아파트를 신축으로 들어가려면은 지금 요 구축이라든지 재개발 구역을 사서 추가 분담금 5억 이상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5억 이상 현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세대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금적인 문제들, 그리고 민원 부분들, 그리고 인허가 문제들 때문에 서울은 점점 더 정비 사업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기존에 지어진 집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렵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딱 분양을 하거나 신규 입주를 했어. 그게 최고 인기가 많을 거잖아요. 더 비싸질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투자자시니까 주변에 다주택자들 많으실 테니까 다주택자 심리가 궁금한 게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종료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어쨌든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다주택자분들 본격적인 액수도
플러스 신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딱 그 기간 정도만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미 다주택자들은 계속 팔고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팔고 있었고, 팔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거의 남겼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증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안 팔리는 것들만 갖고 있을 텐데,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을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이게 규제가 완화될 걸 예상하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여러 개 갖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갈아탈 수 있게 해놓거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시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은 아파트 여러 채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시적 2주택 혹은 대체주택 특례 이런 거 활용해서 한 두 채나 세 채 갖고 돌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옛날처럼 개수 누리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주택 매물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매도가 안 된 다주택자 매물들은요, 입지가 안 좋거나 상품이 안 좋은 거라서 네. 시장에는 뭐 그렇게 큰 뭐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기는 좀 어려운 물량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전망 좀 해주신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이제 뭐 나올 수 있지? 남은 건 세금밖에 없지 않나요? 네, 세금이 있고 대출이 있습니다. 항상 규제는 딱 두 가지예요. 세금과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탠다고 하면은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3중 규제를 받고 있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하는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는 자격에 대한 규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임차를 못 끼게 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일 텐데,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들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논외로 할게요, 일단. 그리고 자격은 뭐냐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더 규제할 게 없어요.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게 세금과 대출인데, 세금은 지금 보유세가 올라가겠죠? 올리려고 하죠, 거의. 예, 올라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에 더 중과할 게 있나요? 하나가 결정적이게 남았습니다. 전 이게 제일 큰 건데 82.5%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뭐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거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82.5%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만이잖아요. 장기 보유는 이제 집을 샀는데 오래 가진 사람들이 양도세 감면 좀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하게 되면 이제 감면을 받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0억에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10년을 보유했어요. 네. 아파트가 20억이 됩니다. 그럼 시세 차익이 10억. 10억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이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8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럼 8억은 일단은 세금 절대 안 내고 나머지 2억에서 세금을 내요. 2억에서 세금을 낸다. 2억을 낸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좋았잖아요. 좋았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왜 크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죠. 예,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다세대 빌라라고 말씀드렸고, 1주택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주택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80%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주택자들이 뭔가 이런 거는 약간 투기 같은 게 아니니까 뭔가 굉장한 반발이 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게 방향성이 딱 나왔어요. 비거주 1주택자들. 아, 비거주 1주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주 1주택자들은 감면을 해줄 것 같고,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거주하는 걸로 40% 감면을 해주고요. 네. 소유하는 것으로 4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거주하고 소유하면 다 받는 것이고, 그렇죠. 소유는 하는데 거주하지 않으면은 거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면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40%를 날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정책 취지로 알 수 있죠. 네. 그게 굉장히 클 거거든요. 네. 그럼 아까 10억 차익이면은 4억을 세금으로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1주택자들한테도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요거는 좀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것들 좀 바뀔 수 있다. 세금 부분은 그렇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금 부분 정리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1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법이 바뀌기 전에 딱 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굉장히 거래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혜택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네. 대출도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대출도 정해져 있어요. 아마 DSR을 강화할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주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살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소득이 많아야지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죠. 네. 서울은 집값이 올라갈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올린다 했을 때 기분은 나쁘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서울 많이 살게 되면은 세금을 올리면 올 때마다 조세 저항에 부닥칠 거거든요. 이들은 돈이 없는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밀란이 발생합니다. 네. 대부분 혁명이 그렇게 생긴 것들이니까. 네. 근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세금을 올려도 문제가 별로 없고.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 네, 욕은 먹겠지만 밀란이 생기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은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재고주택 시장이 위축돼 공급대체 효과를 깎아먹는 부분은 없나요? 깎아먹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안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네. 집값이 더 올라가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네. 전 이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